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진행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황대근 멘토님 출연을 해주셨고, 이전 시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안내 드린 종목들 수익률도 체크를 해보면서 해당 종목이 수익을 20%를 달성하면 별 배지를 하나, 20% 손실을 달성하면 별 배지를 회수를 하는 그렇게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관심 종목을 안내를 드릴지, 어떤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근 멘토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저는 조선업과 방산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드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흥하해운이었고 또 다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폭 측면은 삼성중공업은 좀 무시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한 다음 날 바로 약 2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취지와 변동성을 이용한 그 투자적인 그 측면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 삼성중공업과 흥하해운 두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단기, 장기 전략 두 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방어를 하고 약간 그런 전략으로 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불나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역시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주셨던 게 삼성중공업. 이 기업을 안내를 해주셨었죠. 자, 삼성중공업을 먼저 우리 차트를 보면서 흐름들, 지금의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흥하해운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던 당시 시기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비슷한 주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이 적정 주가에 대한 계산은 제 분석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8,600원 구간이다. 자, 이 부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이 전고점 구간이죠. 9,500원 구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뒤로 이 상방은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 관점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흥하해운 차트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갭상승을 발생한 다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 관점 포인트를 어떤 측면을 말씀을 드렸냐, 이 홍해에 대한 측면이 원래 같으면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모멘텀이 한 번 더 크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 주가가 약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고가 5,300원을 달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이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아마 참고를 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장기적인 모멘텀은 대기업 안에 채널을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방송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9.7%가량, 한 29%가량, 어찌됐든 간에 20% 이상 수익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 별 배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훈장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봐야겠죠. 네. 좀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한창 미국 쪽에서는 경선이 한창입니다. 네. 그죠? 오늘은 이제 경선에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좀 당선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인지, 진행 중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인지 상세하게 조사를 또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선이었던 15일
아이오와에서 약 과반수 이상인 51%로 득표를 얻으면서 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주목해볼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이 경선 후보였던 이 사업가 출신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헤일리 후보와의 양자 간의 대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화당 경선이 또 있었죠. 이 뉴햄프셔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승리를 하면서 아이오와에 이은 2연승으로 이 대세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헤일리의 양자 대결이 좀 굳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민주당 진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상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이 대선, 이 재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진영 쪽에서 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후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인 거죠. 네, 현재 기준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어느 쪽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지율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약 40%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교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약 34%가량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럼프 쪽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지지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죠. 바이든 정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자신들의 정부에서 이 GDP 성장률과 또 일자리 창출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트럼프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측면이 이 물가 상승률, 또 유가와 집값의 상승폭을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 바이든 대통령 시기를 비교해보면 사실 안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 대선을 뭐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뭐 주식을 상한가를 잡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뭐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상황들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라고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재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이 좀 이제 자금에 대한 이동, 수급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 때문이겠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재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통적인 산업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유화학 산업이나 이 셰일가스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 이 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 지난 트럼프 정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국제유가 역시 하향 안정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관된 종목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한국전력이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전통산업이죠. 특히 원유의 가격이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유가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지난 정부를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 측면에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자, 그 부분이 한국전력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전력, 사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고 탈원전 이슈들도 좀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실적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기료 원가에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유가 안정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전기료 단가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료 이슈, 이거 한전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빼놓을 수는 없는 이슈잖아요. 네, 뜨거운 감자죠, 사실. 네, 최근에 또 이슈들도 있었고, 한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전기료 인상 관련된 소식들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기료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한전 주주분들이랑 이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름값 같은 것만 봐도
21년 대비해서 이 승용차의 주유는 10,0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퇴근한 뒤에 술을 마실 때 소주 같은 것도 보면은 가격이 5,000원 정도인데, 이렇게 상승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해야지, 이 원가보다 낮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전기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기료 인상,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이신데, 저는 전기료를 인상시키는 거는 사실 좀 문제는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전기료를 인상시키면은 물가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기름 붓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원천적으로 전기료를 인상시키는 것만이 해답인가? 네. 저는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원가보다 싸긴 해요, 지금. 근데 그 원가를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네, 이거는 주주가 아닌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뭐 3분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료 중요하다. 이렇게 뭐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은 상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료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저도 전기료 인상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쳤던 것도, 전기료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론적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또 민영화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영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떠나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반대를 하는 것들이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민영화에 대한 의견들이 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책임을 지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해한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사실 민영화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네. 전기료를 얼만큼 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가까운 사례로 봐더라도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이 민영화가 된 다음에 이 7년 만에 전기료가 또 12배가 올라서 이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전 주주님들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 정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차라리 민영화를 해서 좀 본때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영화 되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있죠. EDF라고 하는 이 공기업이 원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민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민영화를,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팔아버려서 58%에 대한 지분을 민간 기업에 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수익성 관리도 안 되고 전기료 인상, 물가 상승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좀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기료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탈리아도 물론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를 인상을 일시적으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전기료를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공기업으로 공사로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료는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 우리 주주분들 입장과 주주가 아닌 분들의 입장, 막상 이제 한국전력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를 또 높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주식을 한 3만 원? 한 3주 정도? 한 2주 정도? 2주 정도씩만 전 국민이 좀 사주시면 기업의 투자가 또 일어나고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주식을 사는 건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영화가 되기 전에 우리 한전을, 우리가 좀 값싼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를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 전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3세 이상
네, 23세 이상 성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전 주식을 한 2주 정도씩 사주시자. 투자를 좀 해주자. 약간 그러면은 민영화 문제도 쏙 들어갈 거고 적자 문제도 해결될 거고 근본적인 원인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2만 원씩 모아야죠. 전 국민. 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전력.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전 국민이 2주씩은 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경향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강한 이 주가 하락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유가 무엇이냐를 또 봤을 때는 이 증권사의 이 잘못된 리포트가 이 반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이 영업 흑자는 이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악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하방 모멘텀을 주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 리포트가 잘못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주봉으로 보면 좀 길게 보겠죠. 자, 그래서 길게 보면 이 매물대가 2,100원 정도, 2,100원 구간에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2,100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사실 1차 목표가인 21,000원과 2차 목표가 22,000원 구간에 이 매물대가 밀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렇게 정해두었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적자가 40조 났던 시기에 이 한국전력의 주가를 보게 되면 2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19,470원 정도죠.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영업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였을 때 25,000원이었는데 현재 구간은 이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5,000원까지도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력의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뭐 억울하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게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죠. 뭐 석탄 가격이 오른 게 뭐 한두 잘못도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것 그런 것들이 뭐 한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부터 억울한 게 출발을 해가지고 리포트까지도 좀 이제 더 억울하게 만들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좀 전기료 인상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자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전환사채, 아니면은 뭐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옵션 부사채. 그런 측면들 모집을 좀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긴 합니다. 물론 주식수는 좀 증가되겠지만. 그러게 되면은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또 정부에서 끌어모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원천적으로 자금이 좀 조달이 될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고 제 짧은 식견으로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사줄 의향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주는 거죠. 네, 저도 지금도 전기를 써주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은 내고 있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들 18,000원 부분들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2만원대 그리고 21,000원대 매물 물량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이 좀 관련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정책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통적인 에너지 하면 또 원전이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원전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가져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기술 역시 이슈가 있었는데 신한율 3, 4호기의 제어 시스템이죠. DCS 제어기 공급 계획을 체결했으며 또 SMR 시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MR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과 함께 관련된 호재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강한 주가 상승 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전 제어 시스템 쪽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군에서 원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우리 기술의 수혜 또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예상이 좀 어떻게 되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 패턴 자체가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수렴형 패턴 이후에 사실 이 결과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발산이냐 혹은 이 하락이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가능성을 봤을 때 이 트럼프가 집권이 되면 이 해외 원전 수주와 함께 가장 강력한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처럼 이 강한 상승을 통한 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가를 보게 되면 이 매물대가 1,400원에서 1,500원 구간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이 2차 목표가는 1,600원입니다. 자, 그래서 타겟팅을 1,400원에서 1,500원,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이 1,600원 구간까지 도달이 가능할지를 이 포인트로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1,200원에서 1,600원 부근의 박스권 흐름들 등락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1,200원 부근의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주셨고, 만약에 박스권을 좀 이탈을 하는 1,200원을 이탈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리스크를 대비를 하시는 대응을 잡으시는 것들도 고려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순환 미사일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아주 적절할 정도로 동해상으로 아주 미사일을 심심하면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북한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만 도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원래 이제 보통 이맘때쯤 되면 원래 도발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오늘까지 1월 31일이니까 1월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나 로켓맨 살아있어, 약간 이런 의도로 동해상으로 계속 이렇게 막 발사를 막 하는데, 돌 던지듯이. 네, 일단은 왜 이맘때쯤 도발이 자주 일어날까요? 사실 그거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 패턴상 4월에 이 한국 총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북한은 어떤 이슈를 끌어모으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때 이 관련된 이 수혜 종목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방위산업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업종이 로켓맨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북한 도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의 수혜 역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패턴 다툼, 그리고 이란 쪽에, 중동 쪽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군사 충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상태까지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 주목받고 있고, 계속 소식들이 연이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국가들이 군사 비축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북한은 탄두를 러시아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한국도 우크라이나 진영에 우회적으로 지원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군사비, 그러니까 국방비를 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국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국방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방산 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 역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가격 경쟁력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급에 빠른 납기인데, 이 가격 경쟁력 측면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이 자주포랑 이 K9 자주포죠. 그리고 K2 전차.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이 독일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성능은 또 비슷한 성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 세계적인 우위에 점유를 하고 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방위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도 러우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가 이후에 뭐 독일과의 뭐 경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 방산 무기를 지원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선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빠른 납기. 이게 좀 이제 긴박한, 긴급한, 임박한 그런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북한에서 좋아하는 속도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속도전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는 또 빨리빨리 국가니까. 네, 빨리빨리 이제 한국에서 그게 이제 방산의 위상을 좀 올려줬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관련이 있습니까? 이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두 종목 모두 이 방산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플러스 AI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 최근에 데드론 이 무기 체계를 국내 최초로 군의 전력화를 위해 수주를 했고, 최근에 또 정부가 주관한 상용 저궤도 위성의 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 방산과 또 위성을 통한 AI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 시스템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들은 좀 제외하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하나시스템 차트입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이 수은법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수은법을 민주당에서 이 채택을 해주냐 안 해주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했던 그 사항을 조금 수정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 하방 압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하나시스템의 가격적인 측면을 그럼 살펴보게 되면, 자, 21선과 주봉으로 봤을 때 21선과 또 121선이 교체하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때 가격대가 약 14,000원 구간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000원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붙으면서 이 지지를 위한 이 투자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 15,000원 구간 역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14,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15,000원 구간까지도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가팔랐습니다. 그때 당시가 한 2만 원대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2만 원 부근들이 2021년도에 최고가에 육박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고가를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전고점 쌍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구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지구간이 14,000원 그리고 15,000원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탈하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방향성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거기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관련 기업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LIG 넥스원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뿌리는 방산에 있는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점이 바로 이 한국형 미사일 이 방어체계 핵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우디형 천궁 이 투죠. 이 수출 계약이 가시화된 상태로 이 부분이 아마 24년에 이 수주 잔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하면은 우리 오늘 새벽에 축구가 또 있었죠. 보셨어요? 보진 않았고 결과는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전반전 보다가 좀 잠들었는데, 잠들고 나서 또 이제 극적골을 또 터뜨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승리를 한 사우디, 그리고 사우디 오일머니, 뭐 네옴시티도 뭐 물론 관련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천궁 수입까지 아주 아낌없이 주는 사우디입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의 2024년도의 수주 잔고 인식,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달성한 뒤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점이 21선, 이 주봉상 2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게 베스트다. 자, 하지만 매물대가 그렇게 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방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세라인 하단 이 9만 원 구간에서 이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주가가 146,700원까지 사상 최대 최고가, 신고가
경신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물 출회가 하나 시스템과 비슷한 맥락으로 차익실현 매물들도 동시에 좀 나와주고 있고 갭 상승한 부분들을 좀 메꿔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단 부분 역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떨어지고 바닥에 닿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하단국은 바닥의 단단함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략적인 가격은 9만 원에서 10만 원 부근 선까지 좀 살짝 변동은 폭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5%, 한 10% 가량 주가 괴리는 좀 있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 그런 측면에서 9만 원과 10만 원대 바닥권이 단단한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 차트 흐름들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심 종목으로 이 중에서 관심 종목이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뭐 별 배지를 딱 다시고 굉장히 좀 늠름한 그런 좀 멋있는 멋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별 배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성이 좀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실력 있는 그런 멘토의 검증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도 별 배지가 또 달려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골라주셨겠죠? 네,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예. 자, 오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총 4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 상승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받는 그런 종목이고 현재 이 기술적인 부분 역시 박스권을 구리면서 수렴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네, 우리기술 약간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슬금슬금 야금야금 접근하는 전략으로 슬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 상단 부분 박스권 상단 체크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다음 기업은 이제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방산 플러스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AI 시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시스템 현재 21선과 120선이 교체하는 그 14,000 구간,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보면 좀 단기적인 측면도 섞여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000원대라고 하면 오늘 사실 종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 촬영 일단 종가 기준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리긴 하셨습니다만 살짝 이제 종목들을 보니까 또 이제 공격적인 전략과 네, 또 안정성의 전략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듯이 야금야금 좀 주워 모으시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약간 성향이 좀 드러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정일 멘토님께 배운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걸 넘기시는 거죠? 우리기술과 하나시스템 이 두 종목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